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의 최가온이 한국 스키 스노보드 사상 최초로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최가온은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획득해 미국의 클로이 킴을 제치고 우승했는데요. 이로써 최가온은 이번 대회 우리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남기며 지난 평창 대회에서 클로이 킴이 세운 이 종목 최연소 금메달 기록도 새로 쓰게 됐습니다. 한편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는 임종원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민성 23세 이하 축구대표팀 감독이 올해 아시안게임까지만 지휘하고 2년 뒤 올림픽 감독은 별도로 선임할 전망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는 이민성 감독 체제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모두 준비하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별도로 선임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덴마크 프로축구 미트윌란의 수비수 이한범이 시즌 첫 골을 결승포로 장식하며 팀의 컵대회 결승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미트윌란은 오르후스와의 덴마크 축구협회컵 준결승 1차전 원정 경기에서 이한범의 결승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승리했고 조규성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해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AT&T 페블비치 프로암 대회에서 김시우가 첫날 5언더파를 기록해 단독 선두인 히사스네류의 5타 뒤진 공동 19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최고령 트리플 더블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르브론은 댈러스와의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28득점 10리바운드에 어시스트 12개를 기록해 팀의 124대 104 승리를 이끌었고 41세 44일의 나이로 정규리그 개인 통산 123번째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2003년 레이커스 소속의 칼 말론이 작성한 최고령 트리플 더블 기록을 22년 3개월 만에 경신했습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월간 축구 전문지 베스트11의 조남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축구 대표팀 이야기부터 오늘도 방송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3월 A매치 상대와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3월에 홍명보는 유럽에서 2경기를 치르기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10일 대한축구협회에서 한국 시각으로 3월 28일 오후 11시 영국 런던 인근에서 코트디부아르와 A매치를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축구협회는 앞서서 4월 1일 오전 3시 45분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스트리아 평가전을 치른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에 앞서서 상대할 평가전 상대를 확정하면서 3월에 파트너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오스트리아와의 평가전은 꽤나 일찍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한 경기도 결정이 돼야 되는데 계속 소식이 없어서 좀 불안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남아공을 상대로 한 예비고사를 코트디부아르와 치를 수가 있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아프리카 팀과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그리고 그 상대가 또 코트디부아르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월드컵 본선을 생각해 보면은 한국이 남미 팀 못지않게 아프리카 팀에도 항상 고전을 했었습니다. 가까운 2 월드컵만 해도 가나한테 굉장히 혼쭐이 났었고요. 네. 14 월드컵 때 알제리는 다들 이제 좀 쓰라린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이전에 뭐 나이지리아도 쉽지는 않은 상대였습니다. 진짜 네. 매번 어려웠는데 코트디부아르는 그 나라들보다 강하거나 뭐 그 정도 레벨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날 수 있어서 월드컵 데뷔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트디부아르가 우리보다 피파 랭킹은 낮지만 무시할 수가 없는 팀이잖아요. 네, 한때 코트디부아르를 이끌었었던 황금 세대들은 이제 은퇴를 많이 했지만은 그 뒤를 잇는 또 새로운 세대들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아마드 디알로라든가 AS 로마의 에반 은티카 같은 유럽 빅리그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에 전력은 분명히 피파 랭킹 이상의 만만치 않은 것들을 갖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거기다가 지금 월드컵을 앞두면은 아프리카 팀들은 변수가 뭐냐면은 유럽 국적의 아프리카계 선수들이 대표팀을 코트디부아르나 이런 아프리카 팀으로 정해서 월드컵에 나가려고 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코트디부아르 축구협회도 이번 3월 평가전에 맞춰가지고 그런 선수들을 최대한 대표팀으로 불러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되겠고 조남기 기자가 얘기해줬지만 뭐 역시 이제 남아공도 선수 개개인의 순간적인 어떤 스피드라든가 피지컬적인 능력이 변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비슷한 속성을 가진 코트디부아르가 그에 맞는 좋은 스파링 파트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3월 평가전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해진 이유가 사실 선수들의 부상 공백에 대한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 뭐 사실상 마지막 기회잖아요. 근데 중원이 걱정이 됩니다. 백승호 선수까지 부상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네, 지난주에도 부상 관련 이야기를 했던 것 네. 같은데 이게 다시 이번 주에도 또 부상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박용우 선수, 원두지 선수는 이제 사실상 월드컵에 참석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다 또 유사한 포지션인 백승호 선수마저 지금 11일 이제 WBA전에서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뭐 어깨 탈구라서 심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직 명확한 정도는 나오지 않았고요. 근데 하필 지금 취약 포지션이 되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부상자가 나와서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 따라 3월에 우리가 무언가를 실험을 하는 데는 조금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도 현재 지금 다리 통증으로 좀 부상을 당한 상태고 이제 울버햄튼의 롭 에드워즈 감독이 종아리 부상이다. 몇 네. 주는 나올 수 없을 것이다 해서 황희찬 선수 또한 뭐 3월 발탁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네. 뭐 여러모로 어수선한 현 상황인데 이게 대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왜냐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홍명보 감독이 지난 9, 10, 11월 평가전들을 통해 가지고 구상을 맞춰가는 단계에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박용우, 원두재, 백승호, 황희찬 선수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이게 본선 엔트리 구성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그 구상이 일부분이 깨지게 되는 거란 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는 어느 정도 이제 장기 부상이 확정된 선수들의 경우에는 홍명보 감독이 3월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3월 평가전이 진짜 마지막인 거죠. 그 이후에는 어떤 테스트나 실험회장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일단 뭐 국내 평가전은 이제 월드컵 직전에는 이제 없을 거라고 지금 알고 있고요. 뭐 이제 가서 현지 근처나 현지에 가서 뭐 연습 경기 형태 그런 경기는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현재 조율 중이라 아직 명확하게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고요. 네. 3월 평가전이 이제 공식적으로 치른 A매치가 될 확률은 뭐 현재로서는 낮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부상 변수 이게 없을 수는 없는 문제인데 이게 참 자꾸만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의 또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본 대표팀도 부상으로 비상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게 축구가 몸과 몸이 부딪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상치 못한 부상이 많이 발생하는 종목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나미노 선수가 부상을 당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리버풀 소속인 대표팀의 주장 엔도 와타루 선수까지 쓰러졌습니다. 엔도 선수가 리버풀 경기 오랜만에 출전을 해서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긴 시간 뛰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교체가 됐습니다. 이게 일본 대표팀에 미칠 파장은 큰데 엔도 선수가 리버풀에서는 주장 경쟁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대표팀 기준으로 본다면 엔진이나 다름없는 선수고 또 네. 주장으로서 리더십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선수예요.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이 선수의 존재감이 일본 중앙에서 가장 컸는데 과연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어떤 식의 대안이나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와 한 조에 묶인 나라들 근황도 궁금합니다. 이 나라들 관련해서는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나요? 네, 일단 아직 유럽 패스 D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나라는 남아공과 멕시코고요. 남아공은 일단 3월에는 이제 파나마와 2연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이게 월드컵 개최국이라 그런지 정말 부담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026년 기준으로 월드컵 전까지 평가전을 8차례 치를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선수단의 체력이 이제 남아 날런지도 궁금하긴 한데 멕시코는 정말 그만큼 월드컵을 있는 힘을 다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언론에서도 한국이 워낙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 선수들도 그리고 멕시코 감독도 실제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듯이 한국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그 때문에 더욱 좀 월드컵 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 16강 요 정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곳을 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도 조금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가. 그리고 최근에 뭐 멕시코에 지금 홍역이 확산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 선수들도 조금 예방 접종 관련해서 협회에서 조금 프로토콜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고요. 팬분들도 조금 이런 거 있어서 좀 정보를 알고 대처 방안을 조금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거는 2014년에 브라질 월드컵 실패의 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확률 주사 접종 타이밍을 대한축구협회와 당시 이제 대표팀이 그 홍명보 감독이 좀 잘못 판단했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선수들이 출국을 며칠 앞두고 나서 이 확률 주사를 맞았는데 확률 주사가 접종 이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굉장한 고열을 동반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선수들이 접종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캠프에서 훈련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대거 이제 접종 후유증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2, 3일 정도 선수들이 제 컨디션을 찾지 못하고 좀 대표팀이 훈련 공백기를 가졌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게 좀 전체적인 사이클, 컨디션 사이클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보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대표팀 의무분과위원회 그리고 홍명보 감독에게 전달이 됐을 거고 네.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을 정확하게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흥미로운 또 과거 사례를 보면은 98년 프랑스 월드컵 직전에 당시 우리 또 대표팀의 측면에 아주 중요한 선수 서정원 네. 현 감독이 청도농청 전 감독이 당시에 이제 아들로부터 홍역이 옮았어요. 탓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컨디션 난조였고 또 제가 알기로는 대표팀하고도 이동을 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컨디션 조절이 실패해서 결과적으로 프랑스 월드컵 때 활약이 좀 미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사례 등을 볼 때는 이 보도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나 경기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간과하기가 쉽기에 마련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서 돌다리도 여러 번 두드려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조 아직까지는 남아공과 멕시코만 확정이고 나머지 조별리그 상대 한 팀이 결정이 안 난 건데 지금 어떤 팀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요? 일단 제 의견은 그래도 덴마크가 올라올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뭐 체코 아일랜드도 워낙 만만치 않은 나라라 체코 아일랜드가 올라온다고 해도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3월 A매치 기간 때 유럽 PO는 바쁘게 돌아갈 거고 그때 이제 좀 결정이 될 텐데 체코와 아일랜드가 먼저 붙고 덴마크와 북마케도니아가 붙고 그다음에 승자끼리 해서 한국의 최종 이제 월드컵 파트너가 결정이 될 텐데 일단 대한축구협회도 그렇고 홍명보도 그렇고 이 유럽 PO 동안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오스트리아와의 평가전 일정이 끝나고 다음 날에 이 이제 최종 플레이오프 경기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홍명보 감독이 현지에서 직접 경기를 관전하면서 코치들과 함께 전력 분석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단신에서도 잠깐 언급을 한 내용인데요. 이민성 감독이 아시안 게임까지만 23세 이하 대표팀을 이끈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네, 일단 AFC 아시안컵이 이제 좀 체제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뭐 2년 주기로 한다다가 이제는 다시 4년 주기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고 그리고 일단 LA 올림픽에 대비한 그 예선이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민성 감독은 일단 아시안 게임, 나고야 아이치 아시안 게임까지만 U23 대표팀을 지휘하고 물러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민성 감독도 대한축구협회 발표에 따르면 그렇게 원했다고 알려졌고요. 그리고 이제 LA 올림픽을 대표하는 이제 한 U21 팀은 이제 또 다른 시스템을 꾸려서 대한축구협회가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투트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것이다. 일단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한 뒤에 사실 패장은 말이 없다고는 하지만 황선홍 감독이 유일하게 꺼냈던 얘기가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이원화시켜서 운영을 해야 우리가 두 개를 모두 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충원 아닌 충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민성 감독이 아시안 게임까지 맡고 거기서 재평가를 받아서 올림픽까지 간다라는 기존의 시스템대로 하다가 이번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이민성호가 부진해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지적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민성 감독은 기존 계약대로 일단 아시안 게임까지만 하고 물러나는 것으로 원칙이 정해졌고 조남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올림픽 대표팀 감독은 빠른 시일 내에 좀 선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K리그 이야기도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 나가는 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의 조남기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K리그 이야기로 이어가 보죠. K리그 개막은 아직이지만 2026년 경기 일정을 먼저 시작한 팀들이 있습니다. 네, 이미 뭐 개인적으로는 2026년 이제 한국 축구 시계가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벌써 드는 것 같고요. 벌써 4경기가 치러졌습니다. 네. 서울과 강원과 울산과 포항이 각각의 아시아 클럽 대항전에서 한 경기씩을 지금 치른 상황인데 우승 팀도 있고 조금 기대가 되는 팀도 있고 조금 불안한 팀도 있고 이런 네. 결과들이 다 각양각색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각양각색 어떤 색깔이었나요? 네, 우선 강원 FC는 춘천에서 지금 리그 스테이지 최하위 팀인 중국의 상하이 포트와 만났는데 모든 부분에서 강원이 압도했지만 승리를 만들기 위한 조건이죠. 득점을 해내질 못했습니다. 슈팅을 무려 18개를 때리면서 상하이 포트를 밀어붙였는데 결국 골망을 흔드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그래도 강원은 이 승점을 추가하면서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는 동아시아 리그 스테이지 8위 끝자락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경기는 멜버른 시티 원정 경기인데 여기에서 승리할 경우에 강원은 토너먼트에 진출을 할 수 있고요. 네. 김현석 감독 체제에서의 이제 데뷔전이었죠. 멜버른 시티를 상대로 울산이 홈 경기를 치렀는데 새해 첫 경기에서 아쉽게 1대2로 패했습니다. 먼저 실점을 한 뒤에 보얀치 선수의 그림 같은 중거리 슛으로 이제 동점을 만들었는데 후반 추가 시간에 통안에 실점을 하면서 패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면서 울산은 순위가 9위로 내려갔습니다. ACL2 경기에 나섰던 포항은 일본의 강호인 간바 오사카와 1대1로 비겼고요. 먼저 실점을 하면서 끌려가긴 했지만 조르지 선수가 과거 그 독일을 무너뜨렸던 이동국 선수의 명품 발리를 보는 듯한 멋진 가마차기 슛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ACL2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강 1차전, 2차전은 홈앤어웨이로 치르거든요. 그래서 포항은 다음 주에 열리는 원정 경기에서 간발을 넘어서야 하고요. FC 서울이 뭐 사실은 가장 먼저 테이프를 끊었는데 일본의 강호이자 지금 리그 스테이지 선두를 달리고 있는 비셀 고백에 0대2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뭐 우승팀도 있고 실망스러운 팀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일단은 승리가 다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승리가 일단은 건 일단 너무 아쉬운 일이고요. 예. 그래도 제 기준에 강원이랑 포항 정도는 이번 시즌을 충분히 기대케 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원은 골을 못 넣었을 뿐이지 홈 경기에서 상하이 하이강을 정말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상하이 하이강이 지난 시즌 중국 챔피언입니다. 네. 강원이 그런 팀을 상대로 이 정도 기량을 보여줬다는 거는 정경호 감독 2년 차에 맞아서 팀이 조금 더 무르익었구나 이런 거를 짐작케 하는 부분이었고 서울은 기대감이 컸었기 때문인지 첫 경기부터 조금 실망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영입을 가장 잘한 팀 중 하나로 평가받았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뭐 후이즈 선수, 송민기 선수, 그다음에 바베츠, 로스 선수를 다 들어왔는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조금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팬들이 기대할 만한 무언가는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단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포항, 뭐 울산은 좀 후반전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울산은 전반전이 좀 아쉬웠고 포항은 점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울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사실 지난 시즌 가장 부진한 팀을 꼽으라면 울산이었을 겁니다. 기대치에 많이 못 미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석 감독 체제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아마 울산 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대를 거는 지점일 텐데 어때 보였나요? 일단 경기력 자체를 봤을 때 김현석 감독이 좀 중점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은 전환의 소위 속도였던 것 같아요. 4-3-3 전형을 통해 가지고 좌우 측면에 이제 이동경, 강상우 선수를 배치해 가지고 최전방에는 야구 선수하고 함께 빠르게 상대 진영으로 전진을 해서 해결을 짓겠다라는 계획을 가졌던 것 같은데 일단 임대를 마치고 돌아온 야구 선수는 확연히 좀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날카로운 맛이 있었고 이동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김현석 감독이 측면에 세우지만은 프리롤에 가까운 역할을 줬는데 왼발에서 나오는 킥은 위력적이었지만 아직 전술적으로 확실한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잡히지 않았던 것 같아 조금 아쉽긴 하고요.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선수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기대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김현석 감독이 첫 데뷔전이었고 울산이 지난 시즌 후반기에 워낙 크게 무너졌었기 때문에 이걸 수습하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울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청용 선수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청용 선수가 울산을 나와서 인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네, 먼저 단기 계약 체결한다는 그런 보도가 먼저 나왔었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인천도 이청용 선수를 우리가 영입을 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청용 선수는 현재 이제 창원에서 인천 선수단에 합류를 해서 훈련을 바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까지는 서울에서 개인 훈련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청용 선수는 인천을 택하는 과정에서 일단 윤정환 감독의 존재가 컸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즌 막판에 어떤 외부에 알려진 대로 코칭 스태프와 트러블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자신을 바라봐줄 조금 사령탑의 존재가 되게 중요시했을 텐데 윤정환 감독이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안아주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게 좀 이청용 선수를 움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청용 선수 뭐 여러 가지로 논란의 중심에 있으면서 이대로 은퇴하는 건 아닌가라는 시선도 있었는데 그래도 윤정환 감독의 러브콜을 받아들여서 인천으로 가게 됐어요. 네, 이제는 본인과 함께하는 선수가 돼서인지 윤정환 감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청용 선수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청용 선수가 인천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꽤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방송사들도 이제 인천 훈련을 취재를 하러 갔고 이청용 선수의 모습을 확인하고 윤정환 감독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윤정환 감독이 그 문제가 됐던 세레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번의 실수로 선수가 모든 운명이 결정된다는 걸 좀 애석한 일이다. 그런 부분들이 잘 또 팀 안에서 극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내가 또 돕겠다. 갖고 있는 재능을 잘 발휘하면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응원들 위주의 얘기를 윤정환 감독이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천과 이청용 선수 어떤 조합이 펼쳐지게 될까요? 일단 이청용 선수가 심기일전한 자세로 이번 시즌에 임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청용 선수가 부상 없이 그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잘 전수만 할 수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천에 예상하지 못한 빅 사이닝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청용 선수 일단 이미지를 조금 이제 쇄신을 해야 되니까 진짜 백이종군의 자세로 어떤 플레이든 진짜 건실하게 하는 무슨 모습이든 보여준다면은 인천 팬들의 마음도 금방 얻을 것으로 보이고 가지고 있는 기량만 보여준다면 윤정환 감독이 말했듯이 팀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인천은 그리고 정치인 선수 영입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대구 소속의 이제 왼발잡이 측면 공격수죠. 이 선수는 굉장히 속도감이 있고 특히 김천 상무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 속도를 보여줘서 대구 팬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공격수였는데 좀 이제 대구가 최근에 세라핌이라고 하는 작년에 수원 삼성에서 맹활약했던 브라질 측면 공격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이적료가 발생하면서 좀 재정적으로 원래 계획보다는 조금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선수를 이적을 시켜서 이적료 수입이 발생해야 그 부분이 감당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정치인 선수가 대구를 떠나서 인천으로 이적을 하게 됐고요. 인천은 좀 측면 공격수 뎁스가 얇은 감이 있었습니다. 제르소라든가 몇몇 선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스페인 전지훈련에서 그 문제가 드러났다고 해요. 윤정환 감독이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측면 공격수를 원했는데 정치인 선수가 레이더망에 잡혔고요. 여기다 이청용 선수도 사실은 측면과 중앙을 모두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를 영입하면서 인천은 고민이었던 측면 공격을 많이 해소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K리그 선수 영입 오피셜들은 많진 않지만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적 시장은 언제 마감이 되나요?
네, 이적 시장 마감일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아직 한참 남은 것 같긴 합니다. 현재 3월 27일로 3월 말이군요. 예, 알려져 있는데 아직도 한 달하고도 반이 더 남았습니다. 근데 한 달하고 반이 더 남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굵직한 이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막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좀 옮길 만큼 다 옮긴 것 같고 다들 옮길 만큼 다 옮겨서 새 시즌 대비에 좀 여념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 K리그 안에서 팀을 가르지 않고 좀 이적료가 많이 발생하는 이적이 이번 겨울에 있었다면은 거기서 조금 낙수 효과로 또 다른 이적들이 많이 네.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겨울은 막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 시점에 와서 이적 시장이 조금 조용하네. 이적 시장 초반에 감독들 이동만 좀 있었고 그 이후에 선수는 막 크게 와닿는 게 없네. 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은 올해 겨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또 어떤 이적들이 있었는지 한 주간 오피셜들을 정리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울산과 대구가 서로의 니즈에 맞는 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울산은 대구의 아주 젊은 공격수죠. 최근에 23세기 아시안컵에도 출전했던 정재상 선수를 영입했고요. 반대로 대구는 울산으로부터 측면 수비수 최강민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천안시티는 포르투갈 출신의 스트라이커 아바닐도를 영입을 하면서 라마스 그리고 툰가라 선수 앞쪽에서 뛸 수 있는 공격 전술의 마침표를 보강을 했고요. 또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한때 광양 루니로 전남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종호 전 선수 지금 이제 지도자로 변신을 했는데 이번에 전남 드래곤즈 박동혁 감독이 이끄는 코칭 스태프의 막내 코치로 전격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앞서 이미 시즌을 시작한 팀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설 연휴 시작인데 K리그 선수들은 그럼 지금 이 시점에 쉬나요? 아니면 어디 캠프장에 가 있나요? 뭐 팀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선수단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준다면은 뭐 짧게나마 이런 식으로 연휴를 즐기는 팀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확실한 팀들은 뭐 포항이나 강원 같은 팀은 오사카나 멜버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설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훈련 사이클이 위주다 보니까 1차 전지훈련과 2차 전지훈련 사이에 이틀이나 사흘 정도 이미 휴가를 진행을 했거든요. 설 연휴는 뭐 당일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 외에는 아마 계속 훈련에 집중을 할 것 같고 좀 많은 팀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뭐 제주도라든가 남해라든가 창원 이런 좀 따뜻한 곳에서 2차 전지훈련으로 몸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제 곧 시작이기 때문에 팀들 입장에서는 한시도 놓을 수가 없겠죠. 설 연휴 끝나면 슈퍼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슈퍼컵 전북과 대전이 격돌을 하고요. 전북은 정정용 감독 체제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함께 이제 대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고 뭐 이제 전지훈련지에서 치른 연습 경기 결과도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선옥 감독은 이제 미디어 인터뷰에서도 말했듯이 우승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의지가 슈퍼컵 때 잘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오면 또다시 축구의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우정 기자, 조남기 기자 오늘도 많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